사회 14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똑같이 3단원 저번 시간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우리 생활 양식과 공간 등의 변화를 봤다면 오늘은 정보화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락은 똑같아요. 정보화가 무엇인지, 정보화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공간과 우리 생활 양식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네. 문제점 보고 해결 방안.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들어가기 전에 정보화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 EBS,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화의 뜻이 다 달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자, 20세기 후반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을 계기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상. 주로 많은 교과서나 많은 곳에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해지는 것을 정보화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EBS에서는 지식과 자료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제 생각에는 디지털의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아날로그의 반대말로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속적이지 않고 일부러 하나 떨어져 있는 값을 만든 걸 디지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조금 생소하긴 하죠. 생각을 해보자면 숫자라는 것이 0.00000001로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보면 어떻죠?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분명히 우리 자연 현상 안에서는 0.0000000분의 1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는 것을 요것은 제 생각에는 디지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 이용, 가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좀 뭔가 섞여 있죠? 네. 정보화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보로 경제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요, 이제 여기가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이 등장했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무점포 상점 얘기하면서 쿠팡이나 아마존 얘기했잖아요. 그런 곳도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직장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저 아는 분도 인도네시아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발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 다 다른 나라인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공간의 제약이 훨씬 넓어진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 작아졌다고 본다면 여기도 같은 맥락이죠. 가상공간이 등장하면서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맥락 안에서 뭘 제시하고 있냐? GIS랑 GPS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과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이랑 GPS가 어떤 원리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의 공간을
디지털화 시킨 거죠. 그쵸? 자연현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우리 위치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어떻게 활용이 되냐? 요렇게요. 자, 교과서 옆에 나와 있죠. 농업에서는 토양 관리, 해양에서는 어장 관리, 뭐 해양 에너지 탐사, 그렇죠. 이런 지도나 뭐 이런 위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좋네요. 홍수 지진 예측, 산사태 위험지 관리. 네, 뭐 원리를 알 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생활 양식의 변화예요. 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행정적인 변화입니다. 네. SNS에 우리 순 우리말이 누리 소통망이에요. 네, 이거 알고 계세요. 뭐 그냥 상식으로. 네. 그래서 SNS나 가상 공간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트럼프도 트위터 사용하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도요. 그리고 전자투표, 청원 시스템 있죠, 우리? 그리고 서명, 시민운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세금이나 이런 뭐 민원24라고 여러분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들 쉽게 뗄 수 있어요. 인터넷 같은 걸로. 그런 것들도 뭐 정부의 업무를 우리가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가서 뭐 처리를 받았어야 되는 업무를 이제 인터넷으로 넓어졌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다. 민원24. 뭐 궁금하시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경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네, 같은 것 같은데 나는 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쿠팡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좋잖아요. 그죠? 또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해요.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돈을 송금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안 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꼭 필요한 은행 업무가 아니면 은행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의 점포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원격으로, 이거는 경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원격으로 수업하고 있죠. 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네. 여기 원격 교육 나오네요. 사회문화적인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원격 진료, 원격 교육 등이 가능해졌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전자칠판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을 통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화, 넷플릭스 많이 쓰시나요? 네. 문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러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킹덤이라는 좀비 영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넷플릭스에 있죠. 네. 문화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문화가 우리 고유의 것들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거나 또는 뭔가 강력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문화로 보편적으로 변하거나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변화 모습 중에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특허청은 5년 3월 정부기관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업무 특성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재택근무라고 하면은 집에서 일을 하는 걸 재택근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육아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쵸? 육아를 포기하면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이렇게 두 가지를 뭐 업무 때문에라도 뭔가 육아도 힘들 수 있고 업무도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이다? 정보화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읽어보시고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괜찮네요. 그죠? 인천광역시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사이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좋네요.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받을 권리를 학습권이죠. 보장하기 위해서다. 네, 맞아요. 요새는 뭐 굳이 컴퓨터가 아니어도 핸드폰이나 패드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죠. 교육 받을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 때문이다? 정보화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정보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네, 정보화에 따른 문제. 여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문제도 생겼다. 맞아요.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을 지나치게 이용하면 인터넷 중독. 네. 우리는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을 지장받는 경우가 있다. 그쵸? 넷플릭스 한번 키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네. 중요하죠. 폐회로 텔레비전, CCTV와 같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이 감시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통통신 정보화 파트 제일 앞에 보면은 교과서 상단에 들어가는 말로 빅브라더라는 소설, 아니죠. 1984라는 소설에 빅브라더가 등장하는 내용 볼 수 있는데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설입니다. 또 가상 공간에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악플 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SNS 조심하세요. 네, 대부분의 학폭 사건들의 좀 대다수가 약간 SNS 상에서의 폭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모르게도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유해 사이트, 사기 이런 거 범죄도 증가한다. 네, 중고나라 범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보 격차.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지만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 하단에 보면은 정보 격차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길래 정보 격차란 무엇이냐?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 자체가 어렵거나 기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보 격차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수준을 100으로 가정을 하고 이 100 있죠? 여기가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장애인분들은 약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이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활용하는 것 자체도 이 정도. 일반 다른 분들이랑 비장애인 분들이랑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보면 농어민은 북한 이탈 주민보다 심각해요. 네. 많이 안 쓰시네요.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농어민은 솔직히 말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쭉 본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오늘 수업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보화가 벌어졌고 생활 양식, 공간 이렇게 변화했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고 해결 방안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